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종종 이 채널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듣다 보면 제가 겪은 속상한 일들도 그냥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도 용기 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윈 청년이었지만 무척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이 가족이 없는 것을 항상 미안해했지만 저의 친정도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집살이 없어 좋다는 말로 위로하며 살았죠. 저희에겐 비빌 언덕도 의지할 가족도 없던 저희는 둘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저도 공장이나 시장에 나가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 생활비에 보탰었고 남편 또한 직장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회사 퇴근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한 푼 한 푼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이악 물고 산 결과 남편은 빠르게 승진했고 결과적으로 남들만큼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었어요. 동해의 작은 도시에 아파트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 낳았는데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우리 애들 모자라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죠. 집에서 쓰는 물 한 방울, 휴지 한 장, 전기 아끼는 건 당연했고 옷도 가방도 몇 번 안 사봤습니다. 물론 애들한텐 다 해줬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키워 세 아들을 모두 서울 4년제 대학교에 보냈고 세 녀석 모두 직장도 서울에 구해 각자의 구실을 잘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성대하진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정도로는 해주고 싶어서 결혼 자금도 열심히 모아 결혼시켰어요. 첫째, 둘째까지 결혼시키고 늦둥이 셋째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지를 꼭 닮은 단아한 아가씨더군요.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형들과 다르게 대학교 교수를 준비하면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막내였지만 결혼식만큼은 형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치러주었습니다. 셋째까지 결혼시키고 나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셋째 신혼여행 보낸 날 남편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애썼어. 뭐 나는 당신이 하는 거 옆에서 거둔 게 다죠. 그게 무엇보다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이제 우리 즐거움 찾아야지. 애들도 다 보냈으니까 나 퇴사하고 전국 여행 좀 해볼까? 우리 두 다리 튼튼할 때 놀아야지. 회사를 퇴사한다고요? 여행 다녀와서 뭐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려고 제2의 인생 살아보는 거지. 역시 우리 남편은 다 계획이 있구나 기특해 하면서 여행 계획을 짜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우리 부부에게 떨어졌습니다. 3년 전에 완치된 줄 알았던 남편의 갑상선암이 재발한 것이었죠. 그때는 암 크기가 작았고 수술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암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나아 천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년이 지나 재발하다니.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지만 재발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았습니다. 이미 이곳저곳 전이도 많이 된 상황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남편 곁에서 간호를 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합병증까지 와서 폐렴도 앓게 되었죠. 서울로 취업을 해서 서울에 신혼집을 차린 아들들도 남편의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오늘은 내가 있을게. 그냥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아빠 가래도 잘 빼줘야 되고. 뭐?
아이, 가래를 뭐 어떻게 빼? 그냥 엄마가 할게. 집에 가 있어. 에이, 왔는데 또 어떻게 그냥 가? 있을게요. 물론 자리만 지키는 게 다이긴 했어요. 큰아들도 둘째도 시간이 될 때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진짜 지극정성인 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가래 빼는 의료기구인 석션 사용법도 알아서 저 대신 남편의 가래도 열심히 빼주고 수시로 재서 전달해야 하는 혈압과 체온도 부지런히 해주더군요. 다른 두 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막내가 올 때만 저는 마음 편히 남편 옆자리를 비우고 임시로 잡은 병원 근처의 방에 가서 밥도 먹고 씻고 또 조금이나마 잠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성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운명이라는 건 정말 정해져 있는 건지 남편은 1년쯤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험하고 각박한 세상, 오직 남편의 두꺼운 손잡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인생은 현실이었고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들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돈인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정신을 차렸고 새 아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 바쁘게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 건지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해줬고 부조금도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정산을 모두 치르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어요. 장례식장에 와준 분들에게 인사치레 할 수 있는 돈들을 새 아들과 각각 나눠 가진 후에도 1,000단위의 돈이 남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것도 4등분해서 나눠 가지죠. 아빠 손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 나눠 가지자는 의견이었지만 셋째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두 아들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었지만 결국 남은 돈은 제가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 후로 의논된 것은 저의 거처였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저를 혼자 둘 수 없고 자기들이 데리고 살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일단 엄마 혼자 지방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자인 엄마 혼자 사는 건 좀 아니야. 우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장남인 내가 모실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집을 팔고 아들들의 집에 있기로 했죠. 세 아들들은 엄마를 누가 모실 것이냐로 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장남인 자기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뜻도 너무 강력했죠. 큰형은 맞이라서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랐지. 막내도 늦둥이라서 엄마랑 추억도 많잖아. 나는 애매한 둘째라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 둘째 딸만 서러운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서럽다고. 내가 모시고 싶은데 이 사람도 좋다고 했고 말이야. 있겠지? 둘째 아들의 질문에 둘째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구들이 엄마랑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랑 같이 엄마랑 못 해봤던 것들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첫째 아들이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음 잘 알지. 그래도 부모님은 장남인 내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전통이고 관습이잖아. 내가 모실게. 자주 놀러와. 결국 저는 첫째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처에 대한 상의가 끝나자 셋째 아들이 조용히 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모실 수 없어서 죄송해요. 마음 같아선 제가 모시고 싶은데. 아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얼른 자리 잡아서
니처랑 같이 애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셋째는 고개를 떨궜지만 제 마음만큼은 참 든든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오랜 피땀, 눈물, 추억, 행복이 묻어있는 동해의 아파트는 현금으로 남았고 저는 첫째 아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집에서 묵게 된 첫날 밤 제 방문이 슬쩍 열려있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제가 이미 깊이 잠든 줄 알았는지 작지 않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둘째 도련님이 모셔가는 줄 알고 시겁했네. 에이, 뭐 그렇게 둘 리가 있나? 당연히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근데 진짜로 재산 많은 거 맞지?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일은 열심히, 생활은 검소하게, 먹고 살만 했을 때도 투잡을 뛰셨다니까. 모아둔 돈은 몰라도 아파트 하나쯤은 더 있을걸? 그거 꼭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려고 엄마 모시고 온 거 아니야. 당신은 엄마 보필이나 잘해. 아주 솔직히 조금의 예상은 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랑 확인을 받는 거랑 정말 다른 거 아시죠? 그래도 조금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재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모시겠다고 한 거라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기로 했어요.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당하는 것보단 알고 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회 좀 떠올까요? 아니,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괜찮다. 어머, 우리 어머니 입맛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시원한 물김치 한 사발 사올게요. 그거에 소면 말아서 드셔요. 입맛 없을 땐 그게 최고잖아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제 식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큰며느리.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좀 나갈까? 엄마 꽃 좋아하잖아. 여기 어디 축제한다던데. 갑시다. 생전 같이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는데 엄마 모시고 나들이 가겠다는 큰아들. 속내를 아는 저는 마음이 착잡했지만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흘렀을까요? 큰아들이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 말하더군요. 엄마, 저기.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냥 말해봐. 나 사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응? 회사 생활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아시다시피 내가 좀 대차잖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내 사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랑 카페라도 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셔? 네가 그게 좋을 것 같으면 하면 되지. 근데 자금은 있는 거야? 그런 거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던데. 역시 우리 엄마 계산이 빠르네. 그래서 엄마가 돈을 좀 미리 주면 어떨까 하는데. 응? 돈? 나 돈 없어. 에이, 왜 이러셔? 아버지가 남긴 거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 판 돈도 현금으로 남은 거 아니야? 아파트 판 돈 다 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진 거랑 또 니들 결혼식 비용 때문에 빚낸 거 갚았지. 뭐? 아버지 병원비 보험비 있잖아. 네 아버지 성격에 보험 같은 게 있었겠니? 10원 한 장도 아끼는 양반이었는데 무슨 보험? 다른 부동산도 없고? 아들 새 키우느라 등골 빠지는 집에 부동산이 또 어딨어? 그때 아들의 얼굴을 설명하자면 화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개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좀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죠.
저에게 남겨진 유산이 없다는 걸 안 큰아들 부부의 태도는 그날부터 확 달라졌어요. 입맛 살리시라고 사다 주던 동치미는 개뿔, 김치라도 주면 다행이었습니다. 거의 맨밥 같은 밥을 내어주곤 했는데 저도 상전 노릇하려고 이 집에 살고자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밥은 제가 차려 먹곤 했죠. 물론 며느리가 어머니, 냉장고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제가 정리 다 해놓은 건데. 참, 아휴. 면박을 주긴 했지만 그럴 때면 저도 지지 않고 냉장고가 지저분해서 정리한 건 줄 몰랐다 얘. 다음부턴 조심하마.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홈쇼핑을 보는데 둘째 손주에게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 방법을 큰며느리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에휴, 어머니 이런 거 사는 법도 모르세요? 게다가 저희 거 뭐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둘째네 조카요? 아니 애들 장난감이잖니. 서운하면 미리 사주랴? 너네도 애기 낳으면 갖고 놀라고? 아휴, 됐어요. 애 없다고 면박 주시는 거예요? 아니 참, 돈도 없다는 양반이 뭘 사신다고 그래. 됐다. 나도 인터넷 검색할 줄 안다. 내가 알아서 사마. 옆에서 입을 삐죽이는 큰며느리를 두고 스마트폰으로 방법을 검색해서 구매를 해 둘째네 집에 장난감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집에서 산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무슨 선물을 다 보냈어. 아니 홈쇼핑 보는데 우리 손주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든대? 할머니가 사준 거라고 신났지 뭐. 형이랑 산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 잘 지내고 계셔? 이제 딱 한 달 되어가지. 왜? 데리러 오게? 나는 너무 좋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시고 싶은데 말이야. 나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이 사람도 애 유치원 가면 심심하다고 엄마랑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싶다는데 우리 집으로 오셔. 네 형이랑 말해볼까 그럼? 큰아들 집에서 산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짐을 싸서 둘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당연히 반갑고 신난 기색이었죠. 남겨줄 유산 하나 없는 엄마를 더 이상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반면 둘째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서러운 둘째라서 엄마 손과 엄마 품이 그립다던 말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이런 부탁을 했죠. 엄마, 어렸을 때 큰형 소풍 가면 싸줬던 김밥 있잖아. 그날 내 도시락도 김밥이었는데 기억나? 나 그게 너무 먹고 싶어. 큰애랑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큰애 때까지는 소풍김밥을 직접 싸주었었거든요. 둘째가 소풍 다닐 즈음엔 전국에 김밥 체인점이 많이 생겨서 김밥을 사서 도시락에 넣어주곤 했었는데 그게 영 마음에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재료를 사와서 김밥을 싸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냉큼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럼 저랑 같이 장 보러 가요. 저 엄마 손잡고 마트 가서 시식도 하고 장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친정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 아버지 손에 길러졌다는 며느리가 성격 좋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마트에 갔죠. 함께 장을 보는 건 즐거웠어요. 아들 셋만 키우느라 큰 장을 볼 때면 막내가 짐꾼으로 오기나 했지 이렇게 하하호호 수다 떨면서 장을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애아빠가 어머님 제육볶음도 엄청 좋아해요. 나중에 저도 레시피 알려주세요, 어머님. 딸이 있었다면 딱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살가운 며느리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이라면 둘째 아들 집에서 계속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제는 저한테 장난감 방을 빼앗긴 손주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손주에게는 원래 공부방과 장난감 방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고스란히 할머니한테 빼앗기고 만 거죠. 미안한 마음에 저도 수중에 있는 돈으로 장난감을 몇 개 사주었지만 한 번 토라진 마음은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씩 미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달래느라 바빴는데 둘째 며느리가 호되게 혼을 내더군요. 너 어디서 그게 할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이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얼른 할머니 죄송합니다 해. 그러면 저는 또 울면서 안기는 손주를 토닥였죠. 사이좋은 여느 집과 다르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흘렀을까요? 죽은 남편의 사구제가 찾아왔습니다. 거하게 제사를 지낼 건 아니었지만 새아들과 저는 모여서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 인사를 하고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갔죠. 새아들이 나누는 대화의 화제는 사업이었습니다. 시간 강사를 하면서 교수 자리 준비를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은 당연히 대화에서 제외되었고 첫째 아들이 운을 띄웠죠. 나는 카페나 하나 하고 싶었는데 망했다. 차리려면 10년은 더 돈을 모아야 될 듯. 형이 뭔 카페? 커피랑 안 어울리니까 그냥 회사나 곱게 다녀. 뭐? 이 자식이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너는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아니, 나는 내 IT 기업 차릴 거야. 지금은 일 배우는 단계지. 뭐 초석을 쌓는 중. 사업은 뭐 땅 파서 하냐? 자금은 어디서 나는데? 나중에 엄마가 남겨주는 걸로 해야지. 그쯤 낼 수 있게 열심히 배우고. 무슨 소리야? 엄마 돈 없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 내가 다 확인했다. 허물켜지 말고 정신 차려 임마. 아무리 뇌 빼고 말하는 형제지간이라지만 당사자인 지들의 엄마인 내가 앞에 버젓이 있는데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화를 나누다니. 또 한 번 충격적인 실망감이 물밀듯 들어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 내내 조용하던 막내 아들이 형들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형들 엄마 앞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말이면 다야? 빨리 죄송하다고 하고 밥이나 먹어. 더 할 말이 남은 듯 입을 여는 막내 아들의 손을 저는 꽉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죠. 그날 둘째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촉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대우가 많이 다를 것이라는 걸요. 첫째네 집에서 그랬듯 둘째네도 결국은 나중에 유산을 차지하고 싶어서 나를 모시려고 했다는 걸 아까의 대화에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잠시나마 넘어간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어떤 어미가 자식들의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둘째 아들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오더군요. 엄마, 진짜 돈 없어요? 아빠가 남긴 거 하나도 없어? 아까 들었다시피 없어. 왜 없어? 아빠 연봉이나 투잡했던 거 생각하면 한참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야? 네 아빠가 그런 변수로 사는 거 봤니? 없다. 아닌데. 내가 계산을 했는데 아빠 퇴직금만 해도 없을 리가 없는데 아파트 판 거는 엄마 앞으로 된 보험금은 보험 내 앞으로 된 거 없어. 조회해봐라. 있는지. 아빠 퇴직금이랑 아파트 판 돈은 니들 빚 갚는 데 다 썼어. 그 시골 마을 아파트가 팔려봤자 얼마에 팔렸겠니? 그래서 엄마 지금 돈 없어? 나한테 남겨줄 돈도? 남은 돈 부조금 정산하고 남은 것밖에 없어. 그것도 내 장례식 때 쓰려고 묶어뒀어. 나는 네 아빠처럼 친구가 많질 않아서 너네한테 폐 안 끼치고 죽으려고. 어쨌든 결론은 엄마 돈 없다는 거네? 몇 번을 말하니? 둘째 아들의 표정은 같은 대화를 했던 날 첫째 아들의 표정보다 볼만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표정이 작은 화산 수준이었다면
둘째 아들의 표정은 대형 화산이었죠. 다른 점이 또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도 아주 볼만했다는 겁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피식 웃는데 저는 순간 우리 둘째 며느리가 드라마 속에서 연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그 이후 저를 향한 두 사람의 태도는 당연히 180도 달라졌어요. 첫째네 애들은 그래도 어미 취급은 해줬는데 엄마의 정이 그리웠다던 둘째네 부부는 어미 취급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영하로 떨어져서 전국에 추위경보가 울렸던 날, 방 온도가 너무 낮았는지 이불을 꽁꽁 싸매도 춥길래 거실로 나가 둘째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혹시 여기 방 온도는 어떻게 올리니? 너무 춥다. 어머, 어머님, 요즘 난방비 비싼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참고 사니까 어머니도 좀 참으세요. 그러기엔 거실은 온기가 싹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것 같은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희 돈 없어서 난방 줄이고 산 지 좀 됐어요. 뭐라고? 겨울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유산 믿고 돈을 펑펑 써대서 돈이 없어서요. 그렇구나. 그럼 기분 탓이라도 느끼게 오늘은 거실에서 좀 참아. 황당해하는 며느리 표정을 보면서 속 시원한 반, 씁쓸한 반의 감정을 느껴야 했죠.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영상을 보다가 집이 너무 조용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떠들썩하니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안 보이더군요. 나갔나 보다 하고 방에 들어가려다가 문득 출출해서 뭐 먹을 게 있나 봤습니다. 딱히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반찬으로 해먹을 것도 없고 마침 라면이 있어서 오랜만에 라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라면을 끓여 김치랑 맛나게 먹었습니다. 아직 삶이 어려웠던 신혼 때 남편이랑 둘 다 일하고 오면 지쳐서 밥해 먹을 엄두가 안 나 라면 2개 끓여 계란 하나 탁 풀어 계란 노른자를 서로에게 양보하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식사였다 생각하면서 라면 끓인 냄비를 씻고 있는데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둘째 아들 부부와 손주였습니다. 세 사람은 하하호호 소란스럽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을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어디서 고기 냄새, 그것도 소고기 냄새가 폴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손주 녀석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왔지롱. 아빠가 새로 생긴 가게에서 소고기 사줬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10배, 100배 더 비싸대요. 새로 생긴 소고기집이라면 저도 오며 가며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툭불 한우만 취급한다던 고급 소고기집이었죠. 그제야 머릿속에 느낌표가 돌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 유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돈이 없는 걸까? 부족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한몫 거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손이 떨리던 그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종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라면 끓여 드셨어요? 저 이거 냄새 나는 거 싫어서 집에서 잘 끓이지도 않는데 거실 문 좀 열고 드시지. 지금까지도 많이 참은 건 아니었지만 더더욱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알바 한 번 안 해도 되게끔 키워온 게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다니 너무 괘씸했죠. 앞으로는 절대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원래도 제 손으로 대부분 했지만 더더욱 제가 다 했죠. 내 빨래도 내 밥 차려 먹기도 며느리한테 손도 못 대게 하고
제가 직접 했어요. 반찬 같은 것도 수중에 있는 돈으로 장을 봐서 해먹었는데 그걸 본 둘째 아들놈이 이딴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요. 엄마, 밥값은 하셔야지. 뭐라고 임마? 재워드리고 모시는 밥값 말이에요. 역시 우리 엄마는 요리는 잘해. 그거 나 먹으려고 만든 거다. 네 먹이려고 만든 거 아니야. 에이, 서운하게 왜 이러셔? 내가 이걸 밥값으로 퉁쳐주는 거잖아, 엄마. 안 그러면 한 달 생활비 조금씩 주시든가. 근데 엄마 돈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태 입히고 재워주고 한 돈 다 계산해서 내놔라. 네 키워준 값, 대학교 등록금 다 계산해서 내놔. 또 안 그래도 저를 미워하던 손주 새끼는 자기를 혼내는 엄마가 없자 더 막무가내였습니다. 툭하면 제 방에 들어와서 할머니 싫어. 여기 내 방이야. 그래, 그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나가면 네 장난감 방 다시 해. 싫어. 이미 할머니 냄새 나잖아. 하루하루가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하 15도라면서 강추위에 조심하라는 경보 문자가 온 날 둘째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시 좀 나가주셔야겠어요. 뭐? 이 추위에? 어디로? 왜?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올 거라서요. 근데 어머님 계시면 다 같이 불편하니까 좀 나가 있어 주세요. 아니, 이 추위에? 나 딱히 가 있을 곳도 없는데. 그러게, 여기 보름 넘도록 사시면서 친구 하나 안 사귀고 뭐 하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노인들이랑 인사도 좀 하고 하시지. 아유, 어쨌든 나가주세요. 아니, 그니까 어디로? 아, 그것도 제가 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 차에 가 계실래요? 네 차 고장난 거 아니니? 난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있으라고. 근데 뭐 잠깐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얼어 죽겠다 얘. 나는 못 나간다. 여기 방에 조용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어머님이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여기 이불 드릴 테니까 제 차에 가 계세요. 자,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일어나세요. 겉옷 입으시고. 그렇게 얼떨결에 끌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황당했죠. 이 엄동설안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고장난 지차에 있으라니 얼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얘 봐라 이 추운데. 아니 왜 엄살이에요. 이보다 더한 추위에도 저기 역 가면 노숙자분들 안 얼어 죽고 잘 계시거든요. 내가 노숙자니? 얘가 말하는 거... 둘째 며느리는 제 말을 끊고 이불을 쥐어준 채 가버렸죠. 그때 바로 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한파주의보, 오늘 밤 영하 15도, 노약자는 특히 외부 활동을 삼가주세요. 며느리 핸드폰에도 분명히 이 경보 문자가 왔을 텐데 별다른 생각이 들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불을 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갔죠.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선 넘었다. 둘째 아들도 이런 걸 알까 모를까.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나 결국 지 마누라랑 똑같은 놈인데. 일단은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했죠. 막내는 극대노를 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와요. 아니야. 그래도 한 달은 있어봐야지. 아니야. 더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집으로 와. 머물 방이랑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아니야. 일단 엄마 오늘만 좀 어디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근처에 호텔 예약해줄게요. 예약하고 알려줄게. 기다려요. 그리고 10분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서 한 8분 걸으면 있는 땡땡 호텔 있거든? 엄마 이름 말하고 신분증 주면 되는데 신분증 챙겨서 나왔어요? 아니면 모바일로 받으면 될 텐데.
우리 셋째 막내 아들이 상세히 알려줘서 저는 차디찬 고장난 차 안 대신 좋은 호텔에서 1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룸서비스로 괜찮은 음식도 시켜 먹고 품질 좋은 침대포에서 추위 대신 포근함과 함께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잠에서 깬 시간은 9시였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차 확인하러 왔을까 싶어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차에는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없어서 저는 바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난장판이더군요. 거실에는 술병이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안주로 먹은 듯한 각종 배달 음식들이 쓰레기랑 같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도 같이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대학 CC인 두 사람이 대학 동기들이랑 한판 벌인 분위기였습니다. 고작 대학교 동기들이랑 편히 놀려고 어미를 지하 주차장으로 내쫓다니 둘째 부부의 비정함에 한숨이 나면서도 이대로 있으면 내가 이걸 치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죠. 아니나 다를까 30분 정도 지나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엄마, 나 너무 힘든데 이것 좀 치워줘. 어차피 하는 일도 없잖아. 어머니, 술판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어제 밤새도록 차에서 떨었더니 아무래도 독감인 것 같구나. 올마도 괜찮니? 일에 지장 없겠어? 두 사람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손주가 제 방문을 열려고 해도 그 방문 열지 마. 할머니 보지 마. 큰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죠. 아무리 가짜로 아픈 거지만 그래도 지 엄마가 독감이라는데 약 하나 주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실망감도 느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슬픔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둘째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네 차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저번에도 잘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때 나 독감 걸려서 고생한 거 잊었니? 오늘은 그때보다 날이 따뜻하잖아요. 이불도 더 두꺼운 걸로 드릴게요.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말다툼도 하기 싫고 저야 또 다른 곳에서 1박하면 되니까 며느리가 주는 이불과 차키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이불을 넣어두곤 저번에 셋째 아들이 예약해준 호텔로 갔죠. 이번엔 셋째 아들의 도움 없이 수중에 챙겨뒀던 돈을 이용해서 제 손으로 현장에서 예약해서 방을 받았어요. 예약한 방에 들어와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보니 이래저래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차분히 헤아려 보니 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슬픔이더라고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내 착각이었나? 알고 보니 사실 내가 잘못 키운 거였나? 첫째, 둘째 둘 다 이러니 이건 내가 잘못 키운 게 맞는 것 같다. 아등바등 키워온 대가가 쓸모없는 노인 취급이라니. 유산 그놈의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되묻고 싶었죠. 우리가 애들 잘못 키운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막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셋째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곧 환갑이잖아요.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아버지 사구제도 지났고 2달 다 되어가니까 요란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 잊고 있던 나의 생일 환갑. 문득 두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니들이 무시할 사람 아니다. 후회 좀 해봐라. 그래서 환갑잔치를 좀 크게 하고 싶단 마음이 생겼죠. 그래, 나 환갑잔치 좀 크게 하고 싶어. 비싼 뷔페랑 장식도 좀 화려하게 하고.
남들 보란 듯이 좀 크게 하고 싶어 나도. 셋째 아들은 알았다면서 다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엉망이었고 저는 그때처럼 또 감기에 걸린 행세를 하며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 드디어 저의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제 환갑인 것도 몰랐는지 까먹었는지 아무튼 셋째가 연락해서 날짜랑 장소를 알려주자 그때야 허둥지둥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심도 아니었을 겁니다. 셋째가 보내준 한복을 입고 둘째 차를 타고 환갑잔치 장소에 갔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아주 화려했어요. 셋째가 신경을 아주 많이 쓴 느낌이었어요.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뿌듯한 표정을 짓는 셋째와 달리 형 두 놈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첫째는 숨기지 않고 셋째에게 말했죠. 야, 이게 다 얼마야? 이런 걸 왜 상의 없이 너 혼자 해?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이런 환갑잔치가 말이 돼? 그냥 고기나 구워 먹고 끝낼 일이지. 호텔 주방장의 뷔페. 야, 저 쓸데없는 화환은 뭔데? 이게 다 얼마야? 돈 네가 다 낼 거야? 또 시작된 둘째의 돈 타령에 이 돈 다 내가 낼 거다. 니들 돈 100원 한 장도 필요 없다. 외치려던 차에 셋째가 제 손을 꽉 잡고선 두 형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미 계산 끝났어. 형들은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내일이면 엄마 둘째 형 내서 산지 한 달이지. 내가 오늘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 내가 모실게, 엄마. 셋째의 발언에 첫째와 둘째 모두 놀란 눈치였지만 놀란 것보단 기쁜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직 넉넉지 못한 셋째 사정을 빤히 아는지라 저는 다른 두 놈이 없을 때 셋째를 붙잡고 물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했어. 엄마 미안하게. 그냥 내가 내 돈으로 했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했지 엄마는. 엄마, 돈 있는 거 형들이 알면 안 돼요. 아직 아닌 것 같아, 엄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사실 여기엔 셋째 아들과 저만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암이 재발한 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갑상선암은 그나마 완치율이 좋다고 하더니 수술과 치료 끝에 남편은 일단 다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건 경사였지만 저와 남편은 아들들의 됨됨이를 보고 말았죠. 3년 전 남편은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도 아빠가 사망보험을 들었는지 혹시 부동산 같은 걸 해놓은 건 없는지를 은밀히 물어보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모든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하는 염려에 사망보험을 하나 들어서 그때도 혼자서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본 셋째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죠. 그리고 불행히도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결국 암이 재발 및 전이 돼서 세상을 떠났고 애초에 돈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길 유산도 무엇도 없던 겁니다. 아파트 판돈 역시 남편 병원비를 제외하곤 모두 제 통장에 있고요. 남편 사망보험금은 지금 셋째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습니다. 지금 1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녀석은 아빠의 목숨값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고 했어요. 때가 되면 엄마에게 모두 주겠다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그 돈을 한 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위에 두 형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아들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고 땅을 치다가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셋째 아들 녀석 덕분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환갑잔치를 마무리하고 그 길로 바로 셋째 아들 차를 타고 셋째네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동안 첫째나 둘째 아들 집에서 머물렀던 것과는 다르게 셋째 아들 집에서는 집이 조금 좁고 불편했을지언정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누군가는 셋째 아들은 유산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닌 걸 어미인 저는 알아요. 며느리랑 같이 따순밥 해먹으면서 유치원 다니는 손주 녀석 데리러 유치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교수 준비하느라 바쁜 셋째 아들 녀석 대신 며느리랑 저랑 손주랑 셋이 놀이동산도 가고 하면서 즐거운 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셋째 아들 집에서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막내랑 막내 며느리를 앉혀두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딱 한 달 됐으니까 이제 가려고 한다. 엄마, 그냥 저희랑 살아요. 아빠가 말한 그 한 달 살기 이제 의미 없잖아요. 그치. 근데 다른 약속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보려고. 엄마 마음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셔야 돼요. 돌아올 땐 니네 집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으려고. 그때는 진짜로 같이 편하게 살자. 이왕 가는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요.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들에게도 긴 여행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무슨 돈으로를 먼저 묻더군요. 막내가 돈 내줄 거라고 하니까 아주 어이없어 했습니다. 걔는 집 얻고 살기도 바쁜 거 아니었어? 아니면 나중을 위한 투자하는 건가? 야, 해봤자 나올 먼지도 없다. 끝까지 저러는 모습에 화가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까버리고 싶었지만 셋째 아들이 적어도 10년이 지나 형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없을 때 그때 사실을 밝히라면서 제 손을 또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 녀석 어렸을 때부터 말도 없고 고집이 있는 게 지아빠를 꼭 닮았다 했는데 커서도 지아빠 닮은 건 여전하네요. 시간이 좀 흐른 후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했을 때보다 더 큰 화산 같을 두 아들 녀석의 표정도 상상되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조금 고수어하는 제가 슬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못다한 국내 여행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전국을 떠돌면서 계절감 있게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겨울엔 제대로 눈과 추위, 겨울만의 청량함을 즐겼고 요즘은 하나둘씩 고개를 내미는 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에는 남편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셋째 집에서 편히 살지 굳이 여행을 다니며 고생을 하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아들들 집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전국 여행을 시작한 이유인 우리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준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평생을 함께한 나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여보. 끝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은 원래 죽기 전에 생각도 반성도 많다고 하던데 내가 딱 그 모양인 것 같군요. 진작 반성도 좀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25살 때 당신을 처음 만났지. 그땐 참 꽃같이 고운 당신이었는데 지금 당신 손을 보면 그 주름이 다 내가 만든 고생의 흔적 같아서 미안하네. 부족하게 살았기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던 건 내 욕심이었는데 당신에게도 덩달아 고생을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나의 뜻과 욕심을 따라와 준다고 이 모진 소리 한번 못하고 나와 함께 해준 당신에게 참 고마워. 지금 생각하면 당신을 고생시킨 기억밖에 없어서 조금쯤은 누리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 정말 조금은 하면서 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즐거운 기억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 녀석이 태어났을 때, 둘째 아들이 처음 엄마 소리를 했을 때, 셋째 아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런 순간들이랄까.
이것들 모두 자식들에 대한 기억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쓴 시간이나 행복, 그런 사소한 즐거운 기억이 우리에겐 없잖아. 당신 두고 가려니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아. 특히 걱정되는 건 우리 아들 녀석들이네. 3년 전 내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를 기억해. 나는 그때 두 녀석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내가 떠난 후 그 두 녀석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가 눈에 보였어.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아마 내 느낌이 맞겠지. 그래서 3년 전에 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돌려서 당신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넣어놨어. 부디 두 녀석 모르게 잘 지키면서 당신이 편히 살았으면 좋겠네. 막내 녀석 결혼시키고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늦은 호강 좀 하자고 했지. 아들 녀석들 집에서 부모 대접도 받으면서 한 달씩 살아보기도 하고 말이야. 이제는 다른 의미로 새 녀석 집에서 한 달씩 살아보면 좋겠어. 과연 당신을 책임지고 지켜줄 수 있는 녀석들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판단은 당신의 몫이겠지. 당신을 남기고 가는 주제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이것뿐이라 미안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를 너무 슬프게 기억하지 말고 가여워하지도 마라. 계속 당신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라도 당신 좋은 거 하고 살아.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엔 차가운 계곡에 발도 담가보고, 가을엔 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단풍도 좀 눈에 담고, 겨울엔 있는 그대로의 추위를 느끼면서 하얀 눈밭을 구경해도 좋겠지. 모두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신이라도 꼭 누렸으면 좋겠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다 해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도 다 겪어보고 지겨울 만큼 즐길 것 다 즐겨본 후에 이쯤이면 삶에 미련이 없다 싶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납시다. 내 당신 오는 길 외롭지 않게 여기 길목에서 아프지 않은 몸으로 양팔 가득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사랑합니다. 행복해야 하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